예,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타인의 가해 행위에 의한 사고가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두드러 맞는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하나의 노조를 갔는데, 노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명이 맞아서 실명이 됐대요. 그래서 왜 실명이 됐냐,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상급자가 잔을 던져가지고 우리 실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직업이 발동해가지고 왜 싸웠냐,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싸웠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발단의 원인이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택시 노동자, 버스 노동자 두드려 맞잖아요, 술 취한 승객들한테. 이것은 너무 명백하게 보였죠. 그래서 업무로부터 유발된 것은 당연히 산재고, 대신에 너희 새끼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해서 때리면은 이건 산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적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명된 분이 왜 실명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회식을 했는데 회식 과정 속에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전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왜 네가 나를 안 도와줬었느냐, 이렇게 해서 술이 취한 사람이 이제 잔을 던져버린 거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왼쪽 눈이 지금 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재를 추진하자고 했죠. 이게 네가 못생겼다, 내가 잘났다고 싸운 게 아니고, 프로젝트 추진하다가 네가 안 도와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던졌기 때문에 사적 감정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로부터 유발됐다고 해가지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때린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동료 노동자는 제외가 돼요. 최근에 제가 하는 사건 중에, 도와주는 사건 중에 KTX 여승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KTX 여승무원들이 보면은 직장 승객들도 뭐 이렇게 거들어야 되고, 고객님 하면서 저쪽으로 좀 가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술취한 승객이 밀쳐버렸어요, 승무원을. 그래서 이분이 경추염자, 요추염자 해서 한 4주 진단이 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회사가 이제 제3자, 승객은 제3자다, 공단에서 제3자인 고객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해진다 해서 지금 파업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못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일단은 회사 내에서 자기 동료들은 공단에서 나중에 산재 승인을 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요. 그 부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업무의 내용이나 성질상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택시나 버스, 그리고 근무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대립이 있었느냐. 최근에 가장 열악한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더 비정규직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면은 언어 소통의 문제 때문에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맞아요. 이런 문제도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무 상황, 즉 언어 소통이라는 근무 상황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자주 이제 산재로 신청이 되고 승인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비원 노동자들, 그죠? 이분들도 많이 맞죠, 사실. 예전에 한 명의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간호사가 뭐 얼굴이 이뻤는지 좀 모르겠는데, 이 간호사가 환자가 좀 만나달라, 당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오바를 한 거죠, 이 환자가. 그래서 아니다, 난 그냥 간호사일 뿐이다. 계속 이 사람이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아니다, 이 사람이 퇴원하고 와서 만나달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폭행으로 인해서
산재가 승인된 사례가 있어요. 유명한 이제 간호사 판례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법원에서 판단한 원인이 뭐냐면은,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업무뿐만 아니고 야간 당직할 때는 외부인의 침입이나 범죄 행위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여러 가지 시설을 지켜야 될 경비 업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으로 저 사람이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 간호사가 했던 당직 업무 때 수행했던 것은 일종의 경비 업무이기 때문에 동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해서 산재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무의 성격도 잘 봐야 되고, 단순히 사적인 감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그 했던 사건 중에 이 아저씨도 좀 골치 아픈 아저씨라서 제가 사건 안 맡았어요. 웬만한 사건 많은데, 근데 이 아저씨가 온 이유는 뭐냐면은 맞아서 온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자기 오야지들한테 왜 맞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기 불량하다고 해서 때렸대요. 오야지랑 그 위에 있는 관리자들이. 그래서 산재 신청하니까 이 사람이 산재가 승인이 안 됐어요. 승인이 안 됐으니까 왔겠죠. 그래서 왜 승인이 안 됐습니까? 하니까 이게 사적인 감정에서 유발된 거다 라고 해서 승인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게 폭행 사건은 이게 다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에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첫 번째 경찰에 조사를 해요. 경찰 조사를 봅시다. 경찰 조사를 쭉 보니까 작업복 불량 때문에 싸움이 발생해서 두드려 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맡아드릴 수 없습니다. 속으로는 당신 성격이 이상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송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사건은 판사가 또라이가 아니면은 승인될 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승인됐어요. 그 소송해가지고 명확하니까. 그래서 폭행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 조사에서 최초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3자 가해의 이 사건은 산재를 준비할 때 경찰 조사를 잘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산재가 있어요. 그래서 노조 활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하면은 일단은 산재가 아니에요. 노동조합이 하면.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에요. 대신에 단체 협약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무조건 산재예요. 무조건 산재. 그 다음에 파업이라든지 쟁행위, 불법행위, 상부 및 연합단체 행사는 부정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쌍용차 노동자들이 파업 이후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근데 단 한 명도 산재 신청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파업이라든지 불법행위로 인해서는 업무 기입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산재 신청을 해보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못 도와준다. 법원에서 산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사회가 져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싶었는데 노조에서 나중에 좀 못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전임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산재가 불승인돼요. 이런 사람들 소송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 행사 같으면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여러 가지 뭐 조합원 교육이라든지 대연대 이런 활동 무조건 업무 수행 중 맞아요. 이런 것도 법원에 가서 다 산재가 돼요. 일단은 법원에 가서. 그리고 이제 파업 시점 이전에 이런 사고는 업무 수행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산재 승인되지만 파업 이후의 사고라든지 내용들은 산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단체 협약에 또는 여러 가지 협정에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많이 규정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 후배 중에서 사무직 금융노조에 일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걔가 전화 왔어요. 작년인가.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
그래서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증권회사 노조 대의원 수련을 또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제주도에 가서 했어요. 제주도에 가서 또 이 축구를 하다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 나한테. 야 그건 안 돼. 그거는 공단에서 승인 안 하지만 법원 가면 돼.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바보같이 나중에 불승인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이제 심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게 제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뒤집어줬죠. 그래서 법원 가야 산재가 증명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노무사라도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상 체결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 협약은 노사가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거. 그래서 사용자가 체결하는 순간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전임자의 일반적인 이런 행사들은 전임자의 행사 중에 그죠? 이런 것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무 수행성이 부정돼요. 그건 사용자의 행사 범위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점만 조금 아시고 단체 협약의 범위를 좀 넓혀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이 노동조합의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망률 4위 자살이 있어요. 지금도 40명이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선가 뛰어내리고 있고 약을 먹고 있고 그죠? 굉장히 불행한 나라와 불행한 시대인데 일단 자살로 산재를 승인하는 건수는 1년에 2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신청하는 노동자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신청하는 사람도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법에서는 산재법에서는 자살 산재 인정 요건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대부분 노동자들이 자살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못 가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래서 산재 신청을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공단에서 무조건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어야 돼요.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이 등등의 정신과 한 번이라도 갔다 온 뒤에 죽었어야 돼요. 자살했어야 돼요. 이게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규정이고 그 다음에 욕이 생겼어요.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보면은 정신과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산재가 돼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뀐 것은 그렇지만은 실무에서는 여전히 이 사람이 업무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치료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죠.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산재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두 번째, 크게 그냥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산재로 장기간 요양 중에 정신적 이상 상태로 자해행위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산재가 승인돼요, 많이.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냥 자살하는 경우.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한 건 중에 한 건의 철도 기관사 노동자가 산재 승인됐고 한 건이 불승됐어요. 근데 두 분 다 다행히 정신과에 갔었어요. 한 분은 왜 됐냐면은 죽기 한 3일 전에 정신과에 가서 야, 너 적응장애야 하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자기 아파트 건너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담배 21개를 피우고 난 뒤에 산재. 한 분은 수년 전부터 7, 8년 전부터 계속 정신과 치료 조금 받아왔는데 남영역에서 뛰어들었어요. 자기 동료가 운행하는 차. 그분은 산재가 됐어요. 가장 큰 차이는 두 번째 분은
기존의 정신과 전력이 두 번째 사람은 업무 때문에 아니다. 너는 이것은 그냥 너의 개인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산재가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럼 이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연금에 있어가지고 승인되신 분은 매달 300만 원 이상씩 받는데 승인 안 된 분은 10원도 없어요, 지금.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한 개는 병원의 간 기록, 특히 정신과의 병원 간 기록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마다 가라 얘기하는데 안 가죠. 왜 안 가냐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까봐, 보험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직장 동료, 가족의 시선, 모든 게 다 두렵죠, 병원. 정신과 병원은 그래서 아예 안 가죠. 그래서 정부에서 원래 초에 이제 그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정신과에 가는 것도 정신과 코드가 아니고 일반 상담 코드로, Z코드로 잡게 해주겠다고 해서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가죠. 아직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유형은 산재로 장기간 요양 중에 있다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손상을 받으면은 기질성 뇌병변, 즉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이로 인해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면은 법원에서 승인되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자살이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요건들을 좀 완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쟁송을 통해서 다툴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법원의 인정 기준이 유달리 자살만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게, 모든 제가 얘기 드렸듯이 산재 인정 기준은 본인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 왜 동료들은 멀쩡한데 니만 자살하느냐? 이것은 오로지 자살에만 그래요, 모든. 그래서 일반적인 상병의 기준은 본인 기준이고, 자살의 기준은 사회 평균 기준을 봐요. 여기 보듯이. 자살이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강하게 인정할 수 없다. 산재로 안 본다. 즉, 법원에서는 자살은 고의적인 행위라고 해요. 네가 네 손을 자른 것은 너의 고의적 행위지. 동물 다 멀쩡한데 왜 네가 네 손을 자르느냐, 뛰어내리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좀 이런 기준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아직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관사 사건들을 해보면은 기관사들이 그 겪는 어려움 중에 한 개는 사상사고를 많이 낸다는 거죠. 물론 지하철 기관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분들이 예전에 2005년도까지 사상사고를 내면은 철도 기관사들은 CC를 수습해야 돼요. 일단 CC 수습하기 전에 이 달려오는 기관차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걸어간다는 거죠. 기관차가 오면은 이쪽으로 걸어가요. 그럼 기관사랑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잡을 순간 500m 나가버리니까 시신이 산산조각이 나죠. 그럼 그것을 내려서 수습을 해놔야 돼요. 2005년도 이때까지. 그리고 경찰한테 인계하고 다시 손 닦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갔다 가서 다시 원점으로 복귀를 해서, 운전해서 복귀를 해서 보고서 쓰고, 그 다음에 술집에 가서 대야에 소주를 부어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밤새도록 미친듯이 먹죠. 그걸 이제 손씻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미치죠, 솔직히.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직접적으로 수습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렸는데, 이걸 왜 노출을 못했냐면은, 철도 기관사들은 철도 안전상 정신질환이 있으면 자격증 박탈돼요. 그래서 그 도철도라든지 서울 메트로 기관사들은 워낙 지하에서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사상사고도
구해가지고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노출돼서 산재 승객권이 많은데 유달리 한국철도공사는 잘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아직도 5년이 지났지만 결론이 안 된 사건이 있는데 이분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정신과 입구에서 엄마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화장실에 목을 맸어요. 죽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지금도 식물인간 상태로 있어요. 그것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대법원 지금 2년 정도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기면은 광화문에서 옷 벗고 춤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꿈이죠, 꿈. 일반 사고성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분을 청소를 하다가 엉덩방을 찧었어요. 이거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S330 디스크가 나왔어요. 파열성 디스크. 두 번째 부분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또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보니까 M512 퇴행성 디스크 진단이 나왔어요.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철판을 안고 넘어져가지고 파열성 디스크, 그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중에 일단은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병이 뭔지, 상병 코드는 뭔지, 세 번째 업무부담 뭔지.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냥 일회성 사고로서 디스크가 생겼다 이렇게 봐요. 근데 사람의 허리 같은 경우도 20살 때부터 조금 나빠지는데 이것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2, 3m에서 추락 정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성으로 디스크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 디스크가 나왔느냐? 계속적으로 어떤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다가 계속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사고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주 순수한 사고성 제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전히 추락했다, 넘어졌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질병이 있어요. 이건 이강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박대 얘기한 거예요. 상박대. 그 다음에 사고와 질병이 동반된 사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죠. 그래서 순수한 질병 부분은 상강의 때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은 일반 사고성 죄 같으면은 이 점에 유의를 하셔가지고 산재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고가 있었는지, 그럼 사고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과거의 치료 경력이 없는 게 중요해요. 이분이 넘어졌으면은 디스크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아주 심하게. 근데 이분이 디스크 진단을 받아보니까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은 사고는 아니다는 거죠. 사고 때문에 생긴 거. 그러면 이분이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M512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사고로. 그럼 이거는 질병으로 접근하는 거죠. 질병 플러스 사고로 접근하든지. 근데 이분이 퇴행성이 아니고 파열성 디스크를 받았다고 하면은 순수한 사고로 봐야 되죠. 그때는 과거 치료 병력이 없는 게 무리예요. 그 다음에 제 시점과 디스크 발생 시점이 근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디스크의 임상 소견하고 MRI상 소견이 일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5번이에요. 5번. 빨리 병원에 가라. 계획 시점과 치료를 한 시점이 최소한 일주일 이내. 근데 보통 노동자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공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갔어? 허리 괜찮았었네. 너 그리고 옛날에도 치료받은 전력이 있네. 야, 이거 너 사고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퇴행성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을 일찍 가는 게 중요해요. 병원을 일찍. 그리고 증상이 나오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요. 치료를. 한 번은 저희 사건 중에서 저희 이제 심사위원회에 들어간 사건 중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노동자가 사고로 트럭 문을 열다가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흉곽정맥 타박상. 그리고 의무기록지다 보니까 이 분이 재발생 이틀 뒤에 갔는데 볼링 침후 발생. 이러면 이게 산재가 되겠어요?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었는데. 그래서 산재 이런 사고성 질병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공단이지만은 공단에서 자문의사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그 자문의사들은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의사들이에요. 이분들이 처음에 본 것은 의무기록지. 야, 이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갔네. 병원에 갔는데 볼링치고 발생했다. 산재증은 안 되죠. 그래서 제 경위를 가장 신뢰하는 것은 의무기록지예요. 그래서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때 내가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크게 부딪힌 이후로는 다리에 저림이 심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재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례를 보면 이분은 산재 신청을 했어요. 콘크리트가 쏟아졌는데 자기가 막다 보니까 왜 산 거예요? 내 산 거예요? 임대연자. 이렇게 해서 산재 신청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승이. 3강의 때 얘기하겠지만은 질병이냐 또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잘 봐야 돼요. 순수한 근골기 질병. 그러니까 이런 내상가염은 어느 정형외과 의사들도 보더라도 이거는 일회성 사고로 생긴다고 보지 않아요, 절대. 팔을 크게 부딪혔다. 이런 거 안 생겨요. 계속 팔을 반복해서 쓰고, 그래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는 내상가염이란 질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강의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승관 증후군 있잖아요? 손목이 아픈 거. 순수한 질병이에요, 이런 거 질병. 한 명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 자기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부딪혔다. 그럼 부딪혔다는 건 괜찮은데, 질병이 부딪혀서는 생길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 그래서 사고냐, 사고성 질병이냐, 근골기 질병이냐를 잘 분류를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산재 신청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외상사고에 재행위가 있느냐. 제가 얘기했죠. 빨리 병원 가라.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를 봐둬라. 그것도 제일 좋은 것은 119 타고 가면 돼요. 119. 돈을 좀 들어도. 그 다음에 사고에 목격자가 없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 공간인가 아닌가. 평소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옛날 치료 전력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또는 의무기록지에서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게 유리한 거죠. 사고성 질병은. 그리고 MRI나 진단서에서 외상성 또는 파열성으로 진단되는지.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목 디스크, 내 허리 디스크, 내 어깨 질병이 파열성입니까? 퇴행성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보통의 환자들이 물어보지 않고 의사들도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깨를 갑자기 부딪혀가지고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 근데 공단에 신청했는데 야, 네 퇴행성이야. 너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럼 너 예전에 병원 다녔었잖아. 그럼 다 불승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 드린 거, 제일 중요한 거, 병원에 빨리 가라는 거죠. 빨리 가서 내가 왜 다쳤는지 의무기록지에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사항들을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3강의 때 얘기들을 근골기 질병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